안녕하세요. 5번째 성서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영화 관상을 보셨습니까? 배우 송강호 씨와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얼굴만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권력자의 관상을 통해 그의 영모를 알아채고 나라의 운명을 구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수양대군 역할을 하는 이정재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유명한 대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셨던 대사일 겁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 말입니다. 왕 이야기를 하려고 관상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왕이 되고 싶으신 적 없으셨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을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었나요? 베드로는 이미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왕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처럼 막 왕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왕과 관련된, 다시 말해 에스더의 모습에 담긴 여왕의 면모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안셀름 그린은 이 여왕에게 있는 부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왕이 가진 품격, 즉 한 사람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안셀름 그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여왕의 원형에 여자들의 눈이 번쩍 뜨인다. 여자들은 여왕을 자기 안에 들이고 싶어 한다. 여자를 왜소하게 만드는 역할로 몰아대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은 괴롭다. 여자는 자기 안에 여왕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여왕은 여자 안에 감춰져 있다. 여자는 자기 내면에 여왕의 자리를 내어줄 용기가 없다. 사회가 여자에게 부여한 역할, 즉 가정부, 어머니, 친절한 판매원, 조력자, 연인의 역할에 매달린다. 여자는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하고 자기 진가를 드러내지 못한다. 여왕은 여자에게 자립, 가치, 자유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여왕은 무소불위의 여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이라는 직업과 역할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왕이 지닌 태도, 즉 자립, 가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립적인 사람이십니까? 저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상황 때문에 자립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자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료나 이웃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립한다라는 것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항상 기대어 살 수만도 없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서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이 주는 가장 큰 효과,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내가 내 삶을 더 알차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립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사람인데 독일의 여성 철학자인 나탈리 크납은 자신의 책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에서 자립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는 인간은 무엇보다 모방을 통해 관계를 배워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를 주고 설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에 대해 독립적이고 신뢰가 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부모가 밤에 여러 시간 수동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이나 들여다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친구들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프라모델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낯선 문화를 발견해 나간다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밖에 어른들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열린 대화 상대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동안 어른들의 감정적, 정신적 자립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이들에게 발판이 되어준다. 비단 자립적이거나 자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립이 주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립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인, 주체적인 신앙인은 하나님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의존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직립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요. 왕은 이 자립심 외에도 가치와 자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에스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책에는 에스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발음상의 차이이니 에스더와 에스테르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즉 모르도카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에스더를 왕국으로 데려온 사람도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실망시킨 왕비 와디스를 대신해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온 여성들은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한 명씩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하면 그 여자를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충고에 따라 유대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에스더도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왕은 그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했고 그녀에게 왕관을 씌워 왕비로 삼게 됩니다.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하만은 왕의 모든 종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만은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종들은 하만에게 그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하만은 전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유대 사람을 전멸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슬픈 마음에 화려했던 의복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장했습니다. 폐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여전히 아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여는 연회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2번의 연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연회가 있던 날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을 계획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둔 장대에 이 하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간단히 알아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삼촌 모르드게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여왕의 위엄을 간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소녀 이 에스더가 위엄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요. 민족을 구원할 용기 있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왕과 같은 면모가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평온한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는 한 번의 위기와 왕비가 된 뒤에 동족을 포함해 자기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는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가능성이나 혹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기와 고난은 어쩌면 필수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는 여왕이나 왕이 되고 싶으신 적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린다 아로쇼는 이 질문에 관한 여성들의 반응이 둘로 나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세미나에 참석한 여자들은 여왕의 상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 중 대다수가 처음에는 이 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여왕은 피곤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매력을 느끼며 여왕처럼 느끼고 싶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여왕의 상에 빠져들수록 그 여왕에게 자기 내면의 자리를 더 내어주고 싶어 한다. 왕 혹은 여왕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타자로서의 왕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왕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의 역할이 몇몇 사람들의 말대로 피곤하고 자유롭지 못한 역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도 왕 혹은 여왕의 역할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왕이 지닌 이 권력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한번 자녀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족 혹은 자녀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늘 경계하는 부분이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여왕의 면모는 이 부정적인 권력욕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왕이 지닌 자립과 존엄, 자유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다 아로슈는 다음 대목에서 여왕은 자신의 존엄을 아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왕은 우리를 위엄과 자기 존중으로 이끈다. 또한 삶을 책임지게 한다.
여왕은 자신의 존엄을 안다. 그 존엄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왕은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며 자기 가치가 다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여왕은 자기를 존중하며 타인의 가치를 존중한다. 여왕은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기가 내린 결정,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진다. 자기를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잘 존중하는 편이십니까? 사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살다 보면 대놓고는 아니어도 은근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린다 아로슈는 내 안에 왕됨을 인식하는 사람은 견디는 힘과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 내면의 여왕을 인식하면 힘과 평정심을 얻는다. 누군가 나를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내 안에 있는 여왕에게까지 상처 주지 못한다. 그런 것으로 내면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내적 가치가 침범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상처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여왕은 스스로 결정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 때 그것을 견디는 일은 말입니다. 기독교 작가 페터 제발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조용히 견디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도전이다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자신의 존엄을 아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제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고유한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준다면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그중 언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느냐고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기운이 나는 사람과 기운을 차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을 구분하며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지만 사람의 유형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갈등을 겪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린다 아로슈는 말합니다. 내 세미나에 참가한 여자들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여왕의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기 존중과 존엄을 느끼려고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존엄과 결합한다. 다시 당당히 일어나 새로운 평정을 느낀다. 여자에게 당당히 선다는 것은 다른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었음을 뜻한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혼자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홀로 걷거나 조용한 교회당이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홀로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여왕 같은 태도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인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린다 아로슈가 만난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들은 일상에서 자기 안의 여왕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한 여자가 상담 중에 깜짝 놀라면서 내게 물었다. 욕조를 닦고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여왕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볼 수 있다. 현모양처가 되려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순간 무엇이 올바른지 아는 것인가? 내가 의식하고 원해서 욕조를 닦는 것이라면 나는 스스로를 여왕처럼 느낄 수 있다. 일상을 가득 채운 일들 가운데
관성에 따라 해왔던 일들이나 또는 해야만 할 것 같아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나거나 불만이 쌓인다면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일들을 하지 않았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심술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공부하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시키는 일, 누군가가 명령하는 일을 하는 건 불편해합니다. 관습적으로라도 해오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뭐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쁨의 일들로 채워가도 부족한 것이 삶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것은 멈추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십시오. 이어서 책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셀름 그린은 여왕은 나라를 지키며 보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왕은 가정의 보호자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 나라는 현실의 집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집이기도 하다. 여왕은 내면의 집을 차지하려는 시기, 질투, 불안 같은 것들에 의해 쫓겨나지 않는다. 여왕은 내면의 집을 자신으로 가득 채운다.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 자기 집을 스스로 지어가며 그 안에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 그렇게 여자는 외적인 집도 지을 수 있다. 가족, 회사, 교회, 국가를 그렇게 형성해 간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곧 자기 내면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안셀름 그린은 인간의 외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의 내면과 연관시켜서 바라봅니다.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변화로 시작해 외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해 너에게로 끝나는 것이죠. 어쨌든 안셀름 그린은 여왕은 자기 내면을 통치하는 자 혹은 통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왕으로서의 태도 혹은 통치는 평범한 일상에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여왕과 같은 존엄을 깨닫게 되면 가사노동을 할 때도 여왕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여왕 같은 존엄을 알게 되면 가사노동을 할 때도 여왕처럼 느낄 수 있다. 남자는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며 빚을 내는데 자신은 허드렛 일이나 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여왕으로서 요리나 살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이 모두 여왕의 임무에 속한다. 무엇을 하는가는 상관없다. 어떤 일을 하던 자신의 여왕다운 존엄을 알아야 한다. 그녀에게서는 여왕의 광채가 나온다.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가보면 이 집은 여왕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다. 잘 정돈되어 있고 뽐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위엄과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왕에게 대접받는다고 느낀다. 물론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갈 이야기 때도 나눴듯이 희생양 역할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여왕다운 면모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엄성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셀름 그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옆에 있으면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여자가 있다. 그런 타입의 여자와 1시간쯤 이야기하면 지친다. 사람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다. 헤어지고 나면 불쾌하고 무기력하고 진이 다 빠진다. 다른 여자에게서 힘을 빼앗아가는 여자는 여왕이 아니다. 그런 여자에게는 경계가 없다. 뒤죽박죽이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 자신을 비하하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몰아댄다. 문제는 그런 여자가 다른 이들에게서 힘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다.
여자들이 그런 여자 옆에서 자기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데에 있다. 그런 여자는 타인의 불안, 불만, 분열, 약함을 자꾸 들춘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내면의 여왕이 필요하다. 이진경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든 세 가지의 변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웃과의 만남은 그것이 만난 존재자에게 세 가지 방향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그 존재자의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무 변화가 없거나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내가 더 힘과 활기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안셀름 그린의 말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변화나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나는 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나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른 채 곁에 있는 이들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말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현재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왕 혹은 왕의 면모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남성인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다시 한번 느꼈던 바이지만 내면의 문제는 남녀를 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자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경계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경계를 지킨다. 적들이 나라를 침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왕의 본질적 임무는 경계를 잘 정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주위 사람이 떠나버릴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경계를 정할 때 홀로 있다고 느낀다. 이제 아무도 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여왕이 있는 여자는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나라를 향유한다. 여왕은 손님을 기쁘게 맞는다. 그 손님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경계를 지킨다는 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선을 긋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 해보던 일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경계를 정하는 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여왕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안셀름 그린은 말합니다. 저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경계를 정하는 것이 왜 힘들까? 불안해서다. 홀로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종종 어머니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기대는 당연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얼마나 채우기를 원하며 또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남성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면 약간의 짜증과 불만이 생기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게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어머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이 책을 읽어나가며 들었던 생각은 저에게도 어머님과의 관계에 있어 경계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셀름 그린의 말처럼 어머님의 기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대를 채울지 말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어머님 사이에 경계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 경계를 어떻게 또 얼마나 그을지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대에 경계를 정할 만큼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의 이야기를 잠시 더 이야기 나눠보면요. 이 여성의 공격성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경계를 정할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어머니가 원한다는 것을 다 잘하고 싶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버거운 요구를 받는다고 느꼈다. 스스로 경계를 정할 만큼 내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탓에 어머니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거나 여왕으로서의 존엄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기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 기대를 얼마나 채울지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께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묘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건네준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불안감에 속지 마시고 새로운 관계,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눌 이야기가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셀름 그린은 칼 융의 심리학을 전공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융은 그림자에 관해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간단히 말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면을 가리킵니다. 어원의 느낌은 부정적이지만 이 그림자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여왕의 모습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폭군이라는 그림자인데요. 폭군 하니까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안셀름 그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모든 원형에는 그림자가 있다. 여왕의 그림자는 폭군이다. 우울증에 빠진 여자는 자기 질병을 이유로 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모든 것이 자신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질병은 맞설 수 없는 무기로 사용된다. 아마존 여자들이 화살과 활로 싸운다면 자기의 위험을 발견하지 못한 여자들은 상처나 질병을 무기로 사용한다. 남편과 아이는 질병이라는 무기에 맞서는 것을 어려워한다.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 여왕은 고통을 겪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언제나 새롭게 발견한다. 우리 안에 있는 여왕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내면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가족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서로 간의 관계는 더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대놓고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자신도 모른 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니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학당 5강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등장한 에스더, 이 에스테르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여왕의 면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왕은 자기 내면의 존엄과 자유를 간직한 자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여성들의 내면에 이 여왕과 같은 면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남왕 혹은 왕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통, 위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소감, 감상들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럼 왕이 왕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